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뭔가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절기와 저 절기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진짜 그 절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제철 행복이라는 책 덕분에. 우린 이제 해와 같이 나란히 걷게 되었거든요. 어, 해가 하루에 거의 1도씩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게 네. 보면은 우리도 이제 해의 움직임에 따라 하루를 보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음 계절로 옮겨가면서 네, 음. 해의 발걸음에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거 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해는 안 걷고 싶을 땐 없을까요? 1도씩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태어나 버렸으니. 아, 근데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저는 그 절기에 대해서 음. 공부를 하면서도 달력도 시계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 계절 변화나 시간의 변화 같은 거를 음. 그러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이렇게 가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동화 속 이야기 같고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우는 거를 보면서 '아 저게 거의 30 일이라는 음. 주기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태양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네. 1 년을 이제 가늠하게 되고 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저는 계속 그 옛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먼 옛 옛날 혹은 먼 거리의 해와 달을 보는 것도 좀 먼 거리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네. 스마트폰으로 뭐 그런 해와 달 맞아요. 사진을 보고 우주의 소식도 우리가 알긴 하지만 사실은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작 그것을 맨눈으로 멀리 있는 음. 별을 보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그것을 체크하시는 신지 작가님이 곁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참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감각이 어. 느슨해지지 않게 쪼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근데 생각해 보면 꼭 해와 달이 아니어도 책에도 제가 쓴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네. 할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달무리, 햇무리 보면서 그러니까 어. 달무리가 있을 때는 이제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어.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았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제비가 이렇게 마당에서 너무 낮게 날면은 "아 소나기 온다. 빨래 걷어라." 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음.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그래서 '왜 그런 거지?' 하고 제가 이 책 쓰면서 찾아봤더니 그 비 오기 전에 공기 네. 중에 습도가 많아지면은 그 날벌레들의 날개가 무거워져서 습도에 젖어서 아. 그래서 걔네들이 지면 가까이로 내려온대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 먹으려는 제비의 입장에서는 낮게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옛사람들은 그런 걸 관찰하고 '아 제비가 낮게 날고 나면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더라.' 뭐 이런 걸 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연을 감각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지금은 도시 생활을 많이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럴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마음으로도 그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출판사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요. 그 절기 자문처럼 마치 신지 작가님을. 아직 오진 않았고요. 네. 올 수도 있음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올 수도 있음을 좀 약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그 네. 여러 책을 찾아보고 또 자료를 많이 뒤적여 보고 음. 썼지만 옛날 기록들은 인제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부분을 누락하거나 잘못 토시하나 이렇게 잘못 말했을 아. 때 이제 절기 박사님들이 정말로 전화를 걸어오시지는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였구나. 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애정으로 읽어봐 주신 거겠죠? 그럼요. 네. 관심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지 작가님 덕분에 이 절기 24절기에 대한 우리 관심의 총량이 좀 네. 늘어난 기분입니다. 이런 건 좋죠. 그쵸. 이거 뭔가 이렇게 표창이라도 받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해 예, 아무튼 주시니까. 절기 박사로 계속 활동해 주세요. 네. 네. 절기 기대하고 박사.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손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직업. 뭐라고 적지?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 심지어 내가 직업이 몇 개야.
바깥일이며 집안일이며 하는 일만 1만 2천 개인데 내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어? 그래 안 그래?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그래도 이 손님에게서는 뭔가 활기가 약간 느껴지긴 네. 합니다. 보통 우리 오셔서 앉으시는 분들이 한숨이 가득한. 예, 배가리가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냥 겨우 주저앉는 느낌인데 오늘 이분은 약간 에너지가 지금 많이 그래도 차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내가 네.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어? 내가 하는 그러니까. 일만 해도 1만 2천 개인데 라고 하시는. 이분이 보실 때 명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명함이니 뭐 사원증이니 이런 것들은 그쵸. 음, 근데 참 명함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제 서로 만나 소개할 때 명함을 건넨다는 게 어. 뭔가 사회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네. 명함을 서로 건네고 주고받고 사실 명함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큰 회사 다니는구나. 뭐 이런 어. 식으로. 그래서 참 애증의 존재인 것 같아요. 명함이란 명함이 것은. 일단 받으면 좀 들여다보는 것이 또 예의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명함을 받으면 일단은 이게 받고 딱 주머니에 넣을 순 없고 네. 받으면 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그 회사에서 비즈니스 매너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받았을 때는 받아서 책상에 테이블 위에 맞아요. 둔다. 뭐 이런 거 그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저 걸까요? 인터넷 검색했었어요. 예전에. 약간 장례식 조문 예절처럼 그러니까요. 명함 받았을 때 예절. 그쵸. 그 누가 시작한 거죠? 근데 다 똑같잖아요. 받으면 바로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서 그 앞면이 보이도록. 맞아요. 그 뒤집어 놓거나 뭐 어디 뭐 네, 깔아두거나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 대화하는 중에도 윤고은 팀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네. 한 번씩 언급을 하면서 말하는 게 뭐 예의다 매너다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을 때 뭐 메일 주소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이러기도 하니까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실용성 이상의 어떤 맞아요. 그 또 의미를 맞아요.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신 손님 같은 이런 약간 신경 쓰이는 기분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함이 내가 없지만 일은 많이 했는데 그쵸. 명함이 뭐라고 이런 우리도 느낌? 집 명함이 없지 않나요? 저 있으세요? 없어요. 저 예전에는 그 명함을 그냥 내 이름만 넣어가지고 파고 음.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 번호가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 강연이나 어딘가 갔을 때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 죄송해요. 저는 명함이 없어서라고 네. 하면서 그냥 인사하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명함을 요즘 그렇게 많이 주고받나 싶기도 한데 또 어떤 한 8, 9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명함 받았는데 8개 정도 받고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그쵸. 그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계속 저 명함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좀 그것도 뭐 맞아요. 8번 반복하긴 그렇고. 그렇네요. 예. 명함이란 팔까 무엇인가? 하나? 그럼 어서 빨리 우리 오늘의 에세이 테이블 손님에게는 과연 어떤 책을 처방해 드려야 할지 음. 고고해 봅시다. 네, 이미 준비해 오신 거죠? 그럼요. 제철 행복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신지 계속 작가님의. 저를 밀어주시나요? 네, 요즘 이제 신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거의 뭐 인숙 씨가 낳고 고은 씨가 키운 인숙 씨는 신지 작가님의 책을 보시면 누군지 네. 아실 겁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그러면 오늘의 책 열어볼게요. 우주 히피의 이 답답한 회사를 벗어나기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빨간 날이 없어. 이 노래 제목이. 이 노래를 처방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신지가 제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너명이 바뀌었어요. 신지가 제철 좋네요. 네. 자, 오늘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우리 지금 고민하시는 손님께 어떤 책을 처방해 주실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펴낸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라는 인터뷰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눈길을 끕니다. 네. 말투가 일단은 솔깃하게 만들어요. 오늘 에세이 테이블 손님과 비슷한 말투를 가지셨죠. 네. 이 책이 일단 저도
처음 접했던 거는 인터뷰 음. 기사로 접했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너무 매력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면서 이제 평생을 엔잡러로 살았던 우리의 네. 어머니 세대들 여성들에게 이제 명함을 찾아주고자 시작된 기획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들의 삶을 기록했는데요. 이 책으로 펴낸 인터뷰집 살펴보면 네. 한 편의 그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또 어. 통계를 덧붙여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네.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살아오시게 되셨는지까지도 음. 알 수 있어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며칠 전에 또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즈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테이블 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도 음.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으로서 아니 어. 엄마가 무슨 일을 안 했어. 엄마는 평생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자식 세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음.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진짜 엔잡러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온 지도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말 자체가 딱 들어왔을 때도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엄마라고 음, 하는 존재, 우리 사회의 또 그 여성들, 네, 그 직업 살아온 그 일들을 좀 쪼개보면 엔잡러라는 말을 붙이기 전에도 이미 맞아요. 무수한 엔잡러로 살고 계셨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 그렇게 명명할 그런 좀 표현이 없어서 지나왔을 뿐이지 지금 맞아요.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음. 해오셨던 게 또 50년대, 60년대 생인 세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낱낱이 한번 이 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복합해서 뜻깊지 않을까 아. 생각했습니다. 이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가 펀딩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기사 연재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아. 저도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떠돌게 되니까 네. 소문이 나서. 접했던 거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인제 소셜 펀딩을 했었는데 무려 1,442%를 초고속 달성하면서 그만큼 이런 얘기에 와. 대한 니즈가 굉장히 나도 모른 채로 높았던 게 아닐까가 증명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추가 뭐 취재나 인터뷰나 출간 요청 같은 게 쇄도했어서 음. 인제 정식으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한 부분 만나볼게요.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명함이 없다고 했다. 일을 쉰 적은 없다. 그들의 노동을 사회에서 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쟁부터 산업화,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대한민국 노인 세대의 삶은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이 굴곡진 현대사의 바탕엔 평생 일한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는 차단당했고 살림 미천이라 불리며 일찍 생계활동에 뛰어들었다. 운 좋게 고등교육을 받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해도 결혼과 동시에 당연히 전업주부가 됐다. 다시 취업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돈을 잘 벌더라도 남편 기죽이는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 퇴근 후 집안일도 육아도 양가의 건강과 살림도 여성들의 몫이었다. 할머니가 된 뒤엔 손주 돌봄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평생 일한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고 싶었다. 언제나 엔잡러였지만 집사람이라 불린 여성들.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나 엄마로 불려온 여성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일의 기쁨을 느끼며 진짜 가장은 나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여성들. 남존 여비의 시대에 태어나 페미니즘 시대를 지켜보고 있는 여성들. 여성들이 해온 다양한 일들은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사일이 법정 노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2021년 5월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이나 지나서야 가사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이 사회를 지탱해온 필수 노동의 대부분이 돌봄, 보건의료, 환경미화 등 여초산업,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산업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여성들은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해왔다. 여성들이 고생하며 삶을 일궈온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한다.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펴낸 책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에 담긴 글 프롤로그 그 흔한 목소리를 찾아서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정말 속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속 시원함이 좀 늦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됐고 또 책도 정말 좀 늦은 감이 맞아요. 없지 않게끔 좀 그렇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앞에 말했던 소셜 펀딩 1442% 초고속 달성이 진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책에서 방금 이제 낭독한 부분을 네.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이 인터뷰집의 취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제목을 봤을 때 네. 이 명함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참 이 애증의 대상인 이 명함이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왜 이런 제목으로 이 인터뷰가 또 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명함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명함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쉽게 주어지는 것, 누군가에겐 동경의 대상, 하루에도 수천 장씩 뿌려지고 버려지는 것,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리를 과시하는 것, 능력을 증명하는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위로. 한 장의 명함엔 여러 정보가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보여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평생 일한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고 싶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주체이자 진짜 일꾼으로 살아온 그들의 가치를 기록하고 싶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멋있는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또 맞아요. 한편으로 기자의 글쓰기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감탄하게 같아요.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데이터 통계 같은 것도 촘촘하게 있잖아요. 네. 그게 또 큰 매력인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런 형식으로 된 인터뷰집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감성적인 터치로 네. 정말 고생해 오신 우리 엔잡러 여성들의 인터뷰가 어. 한 편 한 편씩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읽다가 뒤에서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맥락을 그 통계로 알 수 있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뭐 요즘 말로 MBTI로 치자면 우리가 F와 T를 오가면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여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독을 권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신지 작가님에게 좀 많은 영향을 끼친 통계 자료, 데이터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소개된 일단 두 번째 낭독할 분이 이제 50년대 생이신데 네. 그러면은 그 50년대생 여성들의 삶이 하나하나는 또 다 다르지만 통계로 보았을 때는 어떤 굴곡에서 저런 일들을 해오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노동 환경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를 비춰보면서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 통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진학률과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지만 네. 거기서 이제 유급 같은 것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당시에 그 50년대생 여성들이 절반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는데 보통 그때는 이제 큰오빠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공부를 하면 너무 장남에게 부담을 지울까 봐 혹은 남동생이 있을 때는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그렇죠. 많았다는 그런 것들 볼 때도 참 여러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필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네. 됐잖아요. 그 필수 노동 대부분을 6070 이제 여성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60대, 50대까지도 포함하면은 44% 정도의 비중을 이제 5060, 70 여성들이 그 필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그 통계를 소개하면서 만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5060, 70 여성들이 네. 사라졌을 때 우리 음. 사회가 어떻게 마비될 것인지에 대한 글도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공기 같은 존재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맞아요. 삶에 진짜 필수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네. 잡히지 않아서 자주 잊게 되는. 근데 그 공기처럼 중요한 거라고 말만 하지 않고 이것을 다 이제 또 모아서 책으로 음. 묶어낸 기획이 진짜 너무나 높이 사고 싶은 그런 어떤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작가님이 그 공기 같다고 해주셨는데 그 네. 공기라는 게 정말 없으면 죽는데 그렇죠. 있을 땐 당연해서 못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 필수 노동이 딱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가치는 좀 폄하되어 있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필수 노동이 다 멈춘다면 정말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냥 전철에서 그 전철 그 역의 그런 손잡이들을 닦고 환경 미화에 써주시는 분들이나 화장실에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 그 또 돌봄 노동이나 의료 보건 쪽에 종사하셔서 네. 그분들의 활동이 멈출 때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생명이 정말 위협받고 맞아요. 사실 그 환경 미화라는 게 작은 부분 같아도 그 재난 상황에서는 그 활동이 멈추면은 보건 의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럼요.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보면은 아 정말 그 여성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버이날 맞아서 너무 어머니한테 평생 동안 고생해 오셨다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어지는 책이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네? 그 어머니 입장이에요. 50년, 60년 그럼 생에.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제목만 한번 읊어주시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집 대표다. 우리 집 CEO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의 다른 한 부분도 저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인터뷰집을 가져온 만큼 또 지지난번처럼 우리 한번 인터뷰를 네, 작가님 이따가 재밌으셨구나. 네. 그쵸? 주거니 제가 받거니 요 낭독하는 거. 발문 부분을 읽고 나면은 그 질문이 등장할 때 네. 한번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뷰 낭독 부분 즐겨주시죠. 손정혜 씨, 72살의 가게는 서울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에 있다. 의자는 일렬로 4개. 4명이 동시에 앉으려면 어깨와 팔꿈치가 스칠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아담한 규모다. 17개 국수집이 모여있는 일 골목에서 정혜 씨는 훈이네라는 간판 아래 20년째 밥을 짓고 국수를 만든다. 정혜 씨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국수집만으로 그의 삶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정혜 씨는 1970년대 제사공장, 양잠업 노동자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땐 한식당 오너 셰프였으며 1990년대 남대문 패션시장 호황기 땐 여성복 디자이너이자 사장님이었다. 돈 버는 노동의 사이사이 돌봄과 가사 노동도 쉰 적이 없다. 연년생인 딸과 아들을 키웠고 시아버지를 간호했으며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정혜 씨는 내가 벌어 사는 삶이 좋다고 말한다.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며 늠름한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나요? 그럼요. 새벽 2시 20분에서 40분쯤 일어나요. 집이 만리동인데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나와서 걸으면 남대문 시장까지 30분쯤 걸려요. 오다가 맨손 체조도 2번 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2 환자 보살피며 애들 공부시켰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게 살았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더 잘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애들이 생활비 준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내가 버니까 친정도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언니 아플 때 반찬도 해서 보내주고 했죠. 자식들한테 받으면 그 돈을 그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우리 아저씨 먹이고 대학병원도 다니고요. 손녀들한테도 인기 짱이야. 군것질거리 사주고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녀분들이 존경스럽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사람의 한계가 100이라면 엄마는 100을 초과한 사람이라고. 아들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엄마만큼 못할 것이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엄마는 우물안 개구리였다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에 태어나셨잖아요. 단시간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는 나라에서 70년을 넘게 사셨는데 세상 많이 변했구나 하고 느끼시나요? 많이 변했죠. 옛날엔 여자들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극장 구경을 가도 오빠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해야 보는 눈이 생기고 머리도 깨이고 생각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다시 태어나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손녀들이 서로 다른 문방구 간다고 싸우면 저는 둘 다 가요. 만날 양보하면 나이 들어서도 양보할까 봐. 옛날엔 양보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새는 미덕 아니야.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평생 일하셨는데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아니요, 뭐하러 안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인생이 명함이시니까요. 눈 뜨면 내가 나갈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전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해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임영웅의 무지개 띄워드렸습니다.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펴낸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에 담긴 글.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훈인의 대표 손정혜 씨 인터뷰, 이렇게 신지 작가님과 함께 낭독을 해봤습니다. 와, 제가 책으로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좀 오래전 나왔을 때. 근데 네네. 신지 작가님과 이걸 또 낭독을 이렇게 하면서 소리내서 읊어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대답들이. 신지 작가님이 너무나 손정혜 씨처럼 그렇게 감정 실어서 읽어주신 것 아니요, 같기도 하고. 뭐하러 안 만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명함이지. 이 부분도 좀 전율이 왔는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그건 있어요. 얘기하시는 게 너무나 담백한 인정,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기사로 제일 처음 봤던 인터뷰였어요. 근데 이 제목에 치여서 제가 뭔가 하고 또 치였어요.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정말 이 세대 어머니들의 삶을 되게 시적인 언어로 묘사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고단해요. 이 삶이. 이렇게 맞아요. 계속 그때 부침에 따라서 하는 일을 바꾸시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 남편 다 쓰러져서 계속 병수발을 드시고 그랬는데도 이 단단한 삶의 태도라는 것, 네.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거 좋았고, 또 우리 낭독하고 저희 어머니 최애인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와서 신청곡이었어요, 혹시? 그렇진 그건 않았어요. 아니지만. 근데 약간 이 부분을 듣고 이제 저희의 인터뷰 낭독을 듣고 이제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지 가정의 달이다. 않았을까. 완벽하다. 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너무 그려져서 배신 씨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새벽 2시 20분에서 40분쯤 일어나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걸어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다가 맨손 체조도 두어 번 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라는 답이 있는데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달밤의 체조라는 것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니, 저도 그 고향집 다녀왔을 때 네. 고향집에 이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네. 외할머니 TV 보면서도 그렇게 맨손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손 체조란 무엇인가, 이 어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어떤 그림에 그려지는 그 활동들,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외할머니까지 가지 않아도 저 여기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생방 진행하고 있으면 네. 요 스튜디오 밖에 수뇌부도 그렇게 맨손 체조를 맨손 체조를 해요. 하시나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무슨 신호를 주시나 싶어가지고 보면 막 맨손. 피디님, 기술 감독님 다 이러면서 각각의 모양으로 체조를 하셔가지고 그냥 단지 체조인 거예요. 맞아요. 혈액순환을 위한 맞아요. 체조. 근데 그런 정보들이 다 또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렇게 맨손 네. 체조를 했을 때 어디에 뭐가 좋은지에 대한 것들이. 찐 정보니까 또 도는 거겠죠. 맞아요. 너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자녀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딸은 와 사람 한계가 100이면 엄마는 100 초과하는 사람이야 네. 이러고 아들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인정을 음. 할 정도 이 네.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때 아마 정혜 씨의 연배와 그 자식들 사이가 가장 자라날 때 환경이 정말 극명하게 달랐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여서 그렇죠. 많은 자식들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엄마처럼 사는 일이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멋모를 때는 나 네.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했지만 엄마처럼 살 엄두가 안 나죠, 사실. 그렇게 그렇죠.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는 바라보면 너무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고 어버이날 다들 이제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책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책을 한 번씩 보시고 다들 우리 반성과 감사의 주간을 우리 보냅시다. 너무 중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또 읽는 독서라고 네. 하는 거, 독서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와서 이제 카페인님 글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책은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펴낸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였습니다. 이 책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신지 작가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젠더기획팀에서 이 각각의 인터뷰들을 찾아가서 네.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해보게 한 그 경험이 얼마나 이 인터뷰 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든 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헛살지 않았다. 내 삶이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자기 삶을 언어화해 본다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식이 뭐 이 정도로 인터뷰하진 못하더라도 한번 5월에 가정의 달 보내시면서 부모님한테 궁금했던 거,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어떻게 사셨는지, 그때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봐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얘기를 자식에게 자신의 언어로 얘기해 보는 과정에서 네. 스스로도 되게 위로와 또 치유가 되시고 자부심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말머리 테이블로 글 올려주실 때, 이 시간에 이제 에세이 올려주시는 카페인 분들께 새로운 주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네. 가족에 대해서 쓰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자기 인터뷰를 해도 되겠네요. 네, 자기 얘기는 하기 조금 뻘쭘하셔서 에세이 못 보내셨어도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분이다를 또 소개하듯이 써본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는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금 한 2주 정도를 인터뷰십을 했잖아요. 네. 오늘 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 형식으로 그대로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입말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 저희가 같은 지금 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찰떡같이 낭독할 수 있잖아요. 찰떡같이 낭독할 수 있게 빨리 보내주세요. 말머리 테이블로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주 만에 우리 카페인 에세이 만나보는 건데요. 오늘 어떤 분의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은 자세, 신호천. 축하가 쌓였습니다.
쌓이다 못해 넘치는 바람에 입원실 문 밖에는 언제나 꽃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이만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노벨문학상 정도를 받는다면 비슷할까요? 그럴 리 없겠죠. 낮이면 지인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지인들을 모시고 신생아실로 이동해 함께 아이를 보았고, 돌아오면 당신과 나는 또다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인들이 가고 나면 당신은 몸을 추스리는 데 힘을 쏟았고, 저는 늘상 해내야 하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입원실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홀로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나와 당신은 병원에서 나흘 동안 아이와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보는 우리의 자세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음가짐뿐 아니라 진짜 자세까지도 말이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당신은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아이와 인사를 나눴죠. 그것은 더없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몹시 불공평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10달이나 아이와 함께 했던 엄마가 아이와의 첫날은 아이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자세와 달리 내 자세는 몹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속사계를 단단히 여밀 때, 처음이니까 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지나치게 어설펐고 절망스럽게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해준 간단한 교육도, 몇 권의 책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유튜브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그런 부족한 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걷는 것은 아직 어려워도 허리를 조금씩 세울 수 있게 된 당신은 이제 아이와 진짜 재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제가 받았는데 당신은 이미 좋은 자세를 알고 있더군요. 건방을 떨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속삭에 싸는 법 강연을 테드 지켜보듯 보다 보니 그것에는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기저귀도 이제는 두어 번 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정도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나름 뿌듯한 기분을 느끼며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눈을 뜬 아이는 조금씩 빛이 잡히는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입에 대면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서둘러 우유를 가져와 숟가락으로 조금씩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잘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저의 눈부신 성장에 감탄을 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뀐 것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숟가락이 닿기도 전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것은 어설픈 아빠를 가진 아이의 자세이자 함께 호흡을 맞추고자 하는 자세처럼 보였죠. 이 본능적인 팀플레이의 위로를 받았다면 과장된 것일까요? 그렇다 말해도 어쩔 수 없겠죠. 저는 어제 막 합류한 루키의 관대한 플레이에 감동받은 나이든 주장이니까요. 네, 오늘 카페인 신호천님 에세이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뭔가 이 정말 설렘과 어설픔과 감탄이 모두 느껴지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에세이라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귀여워요. 지금 이 맞아요. 아이도 당연히 귀엽겠지만 이 신호천님이 아빠 나아지고 있다. 재능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절망스럽게 부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이 본능적인 팀플레이라는 아. 표현과 이제 막 합류한 루키의 관대한 플레이에 감동받은 나이든 주장이다. 맞아요. 너무 이 아주
아주 와닿는 멋집니다. 비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내가 잘 먹이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아이가 지금 최대한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맞아요. 이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귀여운 팀플레이로 그려주신 건 또 사실상 신호철님의 글솜씨라는 거 인정하지 맞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그 미소를 띠고 듣게 맞아요. 되네요. 네.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신호철님의 이 육아 에세이 저희 계속 네. 연재 아닌 연재 네, 그럼요. 기대해 볼게요. 앞으로도 어설프실 테니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실 때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보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뛰는 아빠 위에 나는 아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훌쩍 갔는데 다음 주 저희 또 어떤 책으로 만날지 기대하면서 오늘 신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해철의 아가에게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